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퀸트그라스의 양철북에 대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퀸트그라스는 아주 오래 전이지만 우리나라에도 방문한 적이 있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양철북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저도 어릴 적에 영화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철북 작품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에서 봤기 때문에 영화가 좀 뭐랄까 조금 이해가 안 되면서 조금 어, 어, 좀 원색적이고 좀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 뒤에 이제 제가 성장하고 나서 독일 문학을 전공하면서 작품을 알고 영화를 보고 나서는 영화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달라졌죠. 이해력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오늘 할 건데 이 작품은 역시 독일이 과거사에 대해서 어, 반성할 때 이 전후 문학 작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텍스트는 지금 제목이 망각의 시대 기억의 글쓰기 기억 소설로서의 양철북. 자, 지금 이제 이 양철북을 이 작품이 장편 소설인데 다양한 시각에서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작품인데 오늘은 초점이 기억 소설에 초점 맞춘 겁니다. 여기서 기억은 이제 독일어로 에어인너룽 온 게데흐트니스 이런 단어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과거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물론 그 전쟁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이제 일상사를 이제 독일인들의 일상사 속에서 그 전쟁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겠죠. 자, 우선 이 작품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줄거리를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우리 텍스트를 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 난장이로 나오는 오스카로 나오는 이 배우가 연기 참 잘합니다. 그 당시에 봤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은 양철복을 치는 이 소리를 지르면은 주변 유리창 같은 경우는 깨지고 이랍니다. 독일 단지리가 1924년 비바람이 휘몰아치던 단지의 어느 병원에서 오스카라는 아기가 태어납니다. 엄마 아그네스의 뱃속부터 이미 다 자란 얼굴을 가지고 있던 그가 태어나자마자 본 것은 두 명의 아버지 후보였죠. 독일인 아버지 알프레드 마체라토와 폴란드인 아버지 얀 브론스키. 오스카의 회고록처럼 이어지는 나레이션은 영화의 첫 장면인 그의 외할머니 안나가 감자밭에서 누군가를 숨겨주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독일도 폴란드인도 아닌 토착민 카슈바이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안나. 그녀가 경찰을 피해 달리던 폴란드인을 자신의 치마 속에 숨겨주는데 그 짧은 순간 안나의 몸엔 오스카의 엄마 아그네스가 자라게 되죠. 성인이 된 아그네스는 사촌이었던 얀을 무척 사랑했지만 좀 더 부유했던 독일인 알프레드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 자체가 독일인과 폴란드인 그리고 토착민이 뒤섞여 다채로운 문화가 어우러진 옛 독일령 단지라는 곳이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독일과 그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관계가 많죠. 국경선도 인식돼 있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집권하던 나치 때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하면서 폴란드와 관계가 됐지만 지금은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 12. September anno 1927. 오스카가 태어난 후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엄마가 사준 양철북을 분신처럼 지니고 다니던 오스카. 식료품점을 운영하던 알프레도와 아그네스 부부는 나름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야는 여전히 여동생 집에 찾아오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알프레드의 집에 찾아와 그녀에 대한 애정 표현을 서슴없이 해대고 있었죠. 여러분, 티 드럼은 이제 영어로 번역한 건데 T는 주석이죠. 네, 주석으로 된 말인데 원래 독일어로는 블랙 드럼, 양철북. 알프레드는 그저 사이좋은 사촌간을 바라보듯 이들의 모습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3살 배기 오스카는 달랐습니다. 애초에 높은 지적 수준을 가지고 태어난 그가 얀이 자신의 친아버지임을 내내 의심하고 있었죠. 남편과 가족들이 버젓이 있음에도 키스를 하거나 서로의 몸을 탐닉하던 그들을 본 오스카는 복잡한 어른 세상의 환멸을 느껴 고의적인 사고를 저지릅니다. An diesem Tag, an dem ich über die Welt der Erwachsenen und meine eigene Zukunft nachdachte, beschloss ich einen Punkt zu machen. Ich wollte von jetzt an keinen Fingerbreit mehr wachsen. Für immer der Dreijährige, der Gnome bleiben. 이게 이제 일부러 자기가 이때부터 어른들의 세계에 환멸을 느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겠다, 성인으로 자라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의도적으로 계단에서 굴러떨어지죠. 이때부터 성장을 멈춥니다. 아그네스는 오스카의 사고를 모두 남편 탓이라 생각하고 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추락사고로 인해 성장을 멈춘 오스카의 장애가 남편을 증오하는 낙인처럼 돼버리죠. 아내와 사이가 나빠진 알프레드는 그녀의 경멸과 양철북에 집착하는 오스카의 행동에 지쳐갑니다. Ich habe gesagt, nicht in der Wohnung. Außerdem ist die Trommel kaputt. Du kannst da wehtun. 그런 와중에 북을 빼앗기지 않으려던 오스카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죠. 이제 북을 빼앗지 못하게끔 언제든지 소리를 지를 준비가 돼 있던 오스카.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그는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자신처럼 누구에게나 특별한 대우를 받길 원했습니다. Von dir haben wir schon viel gehört. 아기처럼 떼를 쓰며 못되게 굴기도 하죠. 때로 낙마처럼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아그네스 또한 그런 아들을 제어할 수 없었죠. 또한 어린아이의 겉모습으로만 그를 판단할 뿐 사고와 정신이 훌쩍 자라버린 오스카를 어른들은 알지 못합니다. 새 양철북을 사주겠다며 아그네스가 아들을 데리고 시내로 가던 어느 날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던 얀과 만나기로 약속한 아그네스. Tag, Onkel Jan. 그녀는 단골가게였던 장난감 상점 주인에게 오스카를 맡겨두고 싸구려 호텔로 부랴부랴 달려갑니다. 하지만 성장을 거부토록 만든 그들의 역겨운 모습에 화가 치밀 대로 지민 오스카는 맞은편 호텔이 보이는 종탑 꼭대기에 올라가 사정없이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죠. 나치의 붉은 깃발이 오스카의 마을에도 빠른 속도로 늘어갑니다. 단지희에도 예외 없이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죠. 그런 기류에 편승한 오스카의 아버지 알프레드는 서둘러 나치에 가입합니다.
베토벤의 액자가 놓여있던 피아노 위엔 이제 아돌프 히틀러가 자리합니다. 그런 알프레드의 모습을 불안한 듯 지켜보고 있던 얀. 얀에게도 가입을 권하던 알프레드는 나치가 그저 단순한 캠페인이라 생각한 모양입니다. Ich bin Pole. Überlegst dir das noch einmal. 폴란드인 중에도 슬라브계였던 얀은 아직까지 나치의 차별과 억압을 받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장난감 가게 주인이었던 유태인 마커스는 그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겪어야 했죠. 아빠가 나간 직후 자신의 친부라 믿었던 얀의 품을 다정한 듯 파고드는 오스카. 얀 또한 그런 오스카를 애절하게 바라봅니다. Das einfach nicht ertragen. Dass er die Wahrheit nicht weiß. 그러던 어느 날 이제는 단지 한 복판까지 들어온 나치가 폴란드인을 비난하며 주민들에게 분열과 혐오의 근거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정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던 오스카가 양철북 하나로 나치의 절도 있는 행사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죠. 오스카의 독특한 리듬에 박자를 놓친 군악대. 사상교육이 이루어지던 행사장은 한순간 무도회장으로 뒤바뀝니다. 양과의 끊임없는 애정 행각에 오스카의 동생을 임신한 아그네스가 점점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Ich bin unkeusch gewesen, in Gedanken, Worten und Werken. Allein oder mit anderen? 먹지도 않던 생선을 미친 듯이 먹어대며 무언가 괴로운 듯 가게에 틀어박혀 홀로 고민하던 아그네스. 그녀는 결국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내의 불륜을 알고 있던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떠나버리죠. 아그네스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가운데 평소 그녀를 흠모하고 있던 장난감 가게 주인 마커스가 뒤늦게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를 발견한 독일인들에 의해 그는 아그네스의 조문조차 할 수 없었죠. 아그네스가 죽은 직후부터 단지에는 그곳 토착민들의 마음과는 달리 극단적인 나치즘에 물들어갑니다. 오스카는 호라비가 된 두 남자 사이에 앉아 여전히 양철북을 두드리고 있었죠. 머지않아 이들 또한 오스카 때문에 죽게 되리란 걸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빈자를 느끼게 된 오스카는 영화의 첫 장면에 나온 할머니의 치마 속으로 들어가 슬픔을 달래봅니다. 유태인들을 색출하기 위해 어느덧 불바다로 변해버린 마을. 오스카가 좋아하던 장난감 가게 아저씨 마커스는 쓸쓸히 아그네스의 뒤를 따라갑니다. Es war einmal ein Spielzeughändler, der hieß Markus. 작품에서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그 당시 나치의 유대인 억압,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 이런 게 작품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Und nahm mit sich alles Spielzeug dieser Welt. Am 1. September 39. Ich setze voraus, Sie kennen das Datum. 어느덧 15살을 훌쩍 넘은 오스카. 여전히 가족들에게 아이처럼 굴던 오스카는 엄마의 빈자를 채워줄 얀에게 굳이 우체국에 가자 조릅니다. 마침 그곳은 나치에 저항하는 요새나 다름이 없었죠. 우체국을 기점으로 독일의 대대적인 폴란드 침략이 시작되던 그날. 얼떨결에 그들 무리에 합류하게 된 얀. Polen hat heute Nacht zum ersten Mal auf unserem eigenen Territorium auch mit bereits
regulären Soldaten geschossen. 나치의 공습이 시작되며 건물에 폭탄이 날아들기 시작하자 오스카는 이제야 얀의 안부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나치의 포로로 잡혀간 얀은 그 즉시 그들에게 총살을 당한 채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의 친부일지도 모를 얀 브론스키의 죽음은 오스카가 묵도하지 못한 유일한 한 사건이 되죠. 자, 2부를 봐야 되겠죠? 현재이죠. Wachsen. 단지에서 태어난 오스카. 여러 민족이 어우러지던 그곳에서 친부라 의심하고 장난감 가게 아저씨 마커스의 죽음을 유일하게 애도해주던 오스카는 의도치 않 In der polnischen Post in Danzig erlebt hatte, ist als Beginn des Zweiten Weltkriegs in die Geschichte eingegangen. Komm mit mir, Oskar. Ich zeig dir was. 얀의 죽음을 전해주던 노숙자 아저씨는 그의 마지막 유품일지도 모를 탄피를 오스카에게 건넵니다. Alle Patronen Hilfen. Davon erzählen, Mann. Ich weiß nicht, ich glaube, wenn er mich anschaut, ich bin ohnmächtig. Na komm doch! 마체라트와 오스카를 걱정했던 외할머니 안나가 마리아라는 웬 소녀를 데려오죠. 어린 오스카와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했던 안나. 마리아를 보고 첫눈에 반한 오스카는 자신의 수준과 딱 어울리는 16 마리아에게 필요에 따라 아기처럼 때론 성인 남성처럼 행동합니다. War Maria meine erste Liebe. 마리아는 그런 오스카가 꽤 귀여운 듯 자신의 동생처럼 잘 대해주죠. Maria, Hm? wie alt bist du? 16 geworden. Ich auch. 그러나 마리아에게 첫눈에 반한 건 오스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그네스의 죽음을 잘 극복해낸 마체라트에겐 돌봐줄 엄마가 아닌 여자 마리아가 필요했습니다. Und du darfst heute Nacht bei Maria schlafen. Ja, ja, das geht schon mit den Oskarchen in einem Bett. 어느 날 전투에 참가하던 그가 집을 비운 사이 마리아와 단둘만 남게 된 오스카는 어른들의 행동을 흉내내며 마리아를 끌어안습니다. 오스카의 행동을 받아주면서도 어이없는 미소를 짓던 마리아. 그러나 며칠 뒤 마체라트와 그녀의 관계를 우연히 보게 된 오스카는 어른 세상의 환멸을 느낀 그때처럼 마리아에게도 실망을 하죠. 어느덧 마체라트의 아기를 임신한 마리아는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는 수 없이 그의 아내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친부를 의심한 것처럼 오스카는 이번에도 마리아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음이 복잡해진 오스카가 아이를 해치려 들죠. 천만 다행스럽게도 아기는 곧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Siehst du, Oskarchen? Jetzt hast du ein kleines Brüderchen. 어쨌든 Immerhin hast du doch meinen. 이후 오스카는 한동안 집을 떠납니다. 한때나마 잠시 화목해 보이던 오스카의 가족. 그들은 작은 광대들의 묘기를 구경하며 한창 신이 나 있었죠. 공연이 끝난 뒤 Bebra, mein Name. 오스카를 본 극단장 베브라는 단번에 그가 자신들처럼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아이란 걸 알아봅니다. Sagen Sie, bester Oskar,
Sie dürfen jetzt 14 oder 15 Jährchen zählen. 12, 12,5. 그리고 언젠간 함께하자며 오스카를 극단에 초대하지만 그저 구경꾼으로 남고 싶다던 오스카가 그의 제안을 거절했었죠. 나치의 기세가 최고치에 달했을 즈음 베브라의 극단은 군인들을 위한 위로 공연으로 꽤 좋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마을에 대한 애정이 싹 사라진 오스카가 그를 다시 찾아와 베브라의 극단에 합류하게 되죠. Mein lieber Oskar. 최면술사였던 로스비타도 소개받습니다. Oskar, ein alter Freund von mir, der Glaser singt. 이 공연의 성질이 어떻게 되죠? 나치가 점령하는 도시마다 위로 공연을 따라다니던 오스카는 유능한 광대로 인정받아 근사한 생활도 누려봅니다. 그리고 어느새 로스비타와 함께 마치 부부가 된 것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은 듯 보이던 그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연합군이 밀려들던 파리의 한 저택, 부랴부랴 도주하던 군인들 틈에 아침마다 늘 커피를 마셔야 했던 로스비타가 오스카의 눈앞에서 포탄을 맞고 사망하죠. 패망 직전에 놓인 독일군에겐 더 이상 그들의 공연이 필요 없게 됩니다. 오스카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마체라트의 품에 꼭 안기죠. 오스카가 돌아온 단지에는 나치가 마지막 발악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체라트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게슈타프를 피해 오스카를 몰래 지하에 숨겨두죠. Uns sind Nachrichten eingetroffen, nachdem das abnorme Kleinkind gesehen worden ist. Hier im Lagesweg. 인종 청소에 몰두 중인 히틀러와 일당들에게 자비란 없었습니다. Ich habe ja alles mitgemacht, aber das nicht. Das geht zu weit. 마리아는 내심 오스카가 떠나길 바랐지만 마체라트는 끝까지 아들을 지켜냅니다. Kommt nicht in Frage. 이제야 그곳에 몸담았던 자신을 후회하며 모든 흔적을 지워가죠. Beethoven, das war ein Genie. 이윽고 나치를 때려잡은 소련군이 이곳 단지까지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마체라트는 몹시 다급해집니다. Alfred, machst du den Bonbon nicht besser ab? Der Ivan kann jeden Moment da sein. 하지만 마침 들이닥친 소련군들은 아이가 있건 없건 여자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하며 나치 못지않은 야만적인 행동을 저지릅니다. 그때 오스카가 갑자기 수색을 당하고 있던 마체라트의 손에 숨겨둔 배지를 건네주죠. 결과적으로 배지를 삼켜 소란을 피우던 마체라트는 소련군에 의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족 모두를 잃고 혼잣말을 하던 어느 유태인의 도움을 얻어 마체라트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죠. 분신이나 다름없던 자신의 양철복을 버리기로 결심한 오스카. 그러나 본의 아니게 동생이 던진 돌에 맞아 자신도 마체라트의 관 위로 추락하죠. 그래서였을까요? 오스카는 다시 태어난 것처럼 성장을 되찾습니다. 이후 남겨진 오스카의 세 식구는 또 다른 희망을 찾아 할머니 안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을을 떠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퀸터 그라스의 독일 소설 양철북을 영화화한 이 작품은 상당히 파괴적임과 동시에 2차 대전에 처했을 다양한 상황들을 오스카의 냉정한 관찰자 시점으로 이어갑니다. 실제 나치 친위대에 자원 입대했던 작가 퀸터 그라스가 태어난 고향도 단지였죠. 슬라브계 토착민과 유대계 그리고 독일계가 뒤섞인 그곳은 복잡한 세상을 집약해놓은 최적의 장소라 생각됩니다.
등장인물 또한 각기 다른 출신과 민족으로 설정돼 나치와 연합군에 이르기까지 전쟁에 처한 각 민족 간의 달라지는 입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성장을 거부하는 캐릭터 오스카의 설정은 결국 전쟁으로 파괴될 미래에 대한 거부, 작은 키와 어린아이의 외모를 가진 오스카에게 마땅한 처벌이나 반성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전쟁 중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일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오스카가 성에 눈을 뜰 땐 아역 배우에게 지금으로선 불가능한 연출도 몇 군데 존재하죠. 양철북이 불쾌한 작품으로 기억되는 것 또한 선명한 흉터처럼 새겨진 그 충격적인 장면들 때문입니다. 자신의 뿌리도 명확치 않은 오스카가 전쟁과 죽음을 감정 없는 방관자처럼 바라보지만 그 무표정이 불러오는 공포는 당시 철저히 감정을 속이고 살아야 했던 남은 자들의 모습이겠죠. 저도 이 영화를 볼 때 이 아이의 연기가 참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처음 제가 어릴 때 봤거든요. 그렇게 나이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 시기를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작품을 읽기 전이고 제가 아직 학생 때였기 때문에 처음에 이 작품을 봤을 때는 좀 뭔가 하여튼 좀 이상했어요. 이상하고 뭔가 일반적이지 않고, 또 선거와 관련해서도 좀 너무 노골적이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비윤리적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후에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작품을 읽고 그 뒤에 이제 다시 이제 비디오로 봤을 때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래서 이 작품이 줄거리도 줄거리지만 이 작품을 보면서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그 역사를 생각하면은 좀 더 이해가 되지요. 네. 영화에선 때론 우스꽝스럽게 연출되는 장면도 꽤 많습니다. 종종 무성 영화에서나 볼 법한 과장된 연기와 스피디한 장면들을 찾아볼 수 있죠. 독일 표현주의 고전 오마주처럼 보이는 몇 장면들은 오히려 영화를 더욱 빛내는 요소들이라 생각됩니다. 자칫 무거운 주제로 심파가 될 법도 했지만 3시간가량 되는 긴 러닝타임이 지루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풍자적 요소로 영화를 이끌어가죠. 1979년에 제작된 독일 최고의 고전 명작 영화 양철북을 추천합니다. 방금 들었지만 79년도에 제작됐죠. 제가 이제 86학번입니다. 대학에 86년도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마 대학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아마 고등학생 때든 뭐 아마 그랬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언제 개봉된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봤을 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이 영화를 그 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텍스트도 보면은 나와 있지만 기억과 관련해서 거기에 또 초점을 맞춘다면, 여기 나와 있죠. 이제 이 텍스트를 또 다른 시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기억과 망각을 동시에 하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죠? 그런 존재인데, 개인으로서 기억하는 거하고 또 개개인의 기억이 모여서 하나의 국가로서의 기억, 집단적 기억,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개인적 기억이 어쨌든 모여서 하나의 국가적 기억이 되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게 개인적 기억이죠. 아스만이란 분이 이제 한 말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자기에 대한 정체성은 물론 문화적 정체성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기억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 기억이 집단적 기억으로 이렇게 옮아가는 과정에서 또 문화가 생겨나는, 우리 이제 독일의 기억 문화라는 말을 많이 하죠. 지금은 이제 독일에 가보면은 그 당시의 과거사를 성찰하기 위해서, 반성하기 위해서 많은 추모 시설이라든지 또 그 당시에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강제 수용소라든지 또 뭐 고문했던 고문 박물관이라든지 자기들의 과거의 치부 감추고 싶은 그런 것도 이제 추모 시설이나 박물관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지는 않았고,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좀 자기들이 너무 창피하니까 좀 은폐하고 싶고, 예? 사실은 감추고 싶은 기억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이후에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되었을 때 이제 서독의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서독의 경제가 발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쟁을 겪지 않은 그런 세대가 이제 많아지면서 과거사에 대한 극복이 이루어졌지만 전쟁 직후에 바로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하고 비교하면은 독일은 훨씬 더 양심적인 국가죠. 사실은 전쟁 직후는 아니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난 이유지만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어떤 뭐 배상 작업은 물론이고 이런 수많은 작품을 통해서 그죠? 그런 과거사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고, 일본은 뭐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든 또 뭐 일본의 유명한 문인이든 작가든 간에 그런 작품도 제대로 된 작품이 없죠. 교과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이제 일본과 독일의 큰 차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독일에 관해서 하고 있으니까 독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퀸트 그라스라는 작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억을 위한 이러한 작가의 글쓰기가 우리 인류 문화를 보존하고 또 창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과 사회의 어떤 정체성을 형성할 때 이 기억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기억의 이 이면에 존재하는 망각이라는 것, 이것도 우리 인간의 본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인간은 기억하는 존재이면서 망각하는 존재다,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기억과 망각 사이의 어떤 긴장 관계가 또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전후의 그 독일 사회를 생각하면 이 망각과 기억이라는 두 영역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커뮤니케이션이 역사 발전에서 중요한 어떤 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서독 사회를 지배했던 전쟁 직후에는 그 전쟁에 대해서 자기들이 전범국이면서 패전국이니까 좀 감추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전후 서독 사회에서 망각의 분위기가 좀 지배적이었는데, 그런 욕망이 결국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홀로코스트에 대한 어떤 망각, 이제 잊어버리고 싶은 문화적인 망각, 또 이런 걸 이제 결국 초래했고, 반면에 이에 대항해서 이러한 기억을 보존하고 앞으로는 또 이런 히틀러 같은 이런 시대가 다시 생겨나서는 안 되니까 이런 기억을 계속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기억을 글로 남기려는 기억의 문학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59년에 발표됐던 이 퀸트 글라스의 양철북, 원제목이 디 블랙 트롬멜이죠. 이 양철북은 그 당시 망각의 시대에 대항해서 쓰여진 기억문학의 대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아까 말했다시피 1999년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사실 퀸트 그라스도 자기가 청년 시절에 나치의 지배도 경험했고 2차 세계대전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라스에게 있어서 이 나치 시대에 대한 기억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문학이라는 예술 매체를 통해 솔직하게 기록해내어야 하는 어떤 자기는 의무감을, 사명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 그라스가 그 시대의 정인으로서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이 글을 썼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라스가 한 말을 잠깐 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봅시다. 1920년대에 태어나서 전쟁이 끝났을 때 나처럼 우연히 살아남은 자, 비록 나이는 어렸다고 해도 그 엄청난 범죄에 대한 공동 책임이 없다고 변명할 수 없는 자, 독일 국민이었으니까, 그죠? 자기들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가 아무리 즐거워도 과거를 적당히 읊어물을 수 없다는 것을 독일인의 경험으로부터 아는 자, 그에겐 아는 자, 이 사람을 말하죠. 그 사람에게는 이야기의 실마리가 미리 엮여져 있는 것이며 그는 소재의 선택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러한 전쟁의 기억에 대한 소재를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가 글을 쓸 때는 너무나 많은 망자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이 당시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이 망자들은 이제 유령이죠.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철북을 쓴 이 그라스의 어떤 이런 이제 작가로서의 글쓰기는 이 작품뿐만 아니고 그 뒤에 양파 껍질을 벗기며 바임 호이텐 데 찌비베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역시 과거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라스가 끊임없이 독일의 이 지부인 과거사에 대해서 드러내리는 노력을 일관되게 했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우리가 이제 한번 분석해 볼 건데 시간을 한번 볼까요? 36분이네요. 자, 그래서 뭐 본론 조금만 더 봅시다. 먼저 본론에서 이제 침묵과 망각의 시대. 여기서 침묵과 망각의 시대라는 것은 결국 전후 서독 사회를 말하는 거겠죠. 이제 독일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는 이러한 자신들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빨리 잊어버리고 싶고 좀 그런 그 분위기가 아무래도 지배적이죠. 그래서 1945년이 우리가 이제 해방된 때가 세계적으로 볼 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니까 이때부터 1957년까지의 시기를 보통 이렇게 독일 같은 경우에 서독에서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침묵이 지배했던 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아무래도 이 독일인들 심리적으로 볼 때 죄의식이 있겠죠,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기 나오는 미첼리 부부 같은 경우에 이 유명한 이제 문인들인데 자기들이 이 사람들이 지적한 부분을 보면 일반적으로 죄인이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인 자기 보호 장치, 이게 바로 침묵이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 자기 회피, 그죠? 그래서 이제 전후 독일의 역사 같은 경우에 요 뒤에 각주에도 나와 있지만 세 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답니다. 첫 번째는 1945년부터 57년까지의 침묵의 시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요 시기죠. 전쟁이 끝난 직후 45년부터 57년까지입니다. 이 시기의 독일 사회는 과거사 기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기억하지 않으려고 거부하고 경제를 복구시키고 뭐 이런 그런 어떤 명분으로 우리로 치면 이제 경제활동 5개년 계획, 뭐 박정희 정부 때 그 당시처럼 그죠? 그런 식입니다. 두 번째 국면은 이제 58년부터 68년까지입니다. 이때는 젊은 세대의 지식인들에 의해서 비판적으로 과거 극복이 이루어졌던 시기. 58년대는 요 이제 한 12년 사이에 많은 경제 부흥이 이루어지면서 서독이 전 세계 뭐 거의 1위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에 58년부터 68년까지가 이제 자기들이 이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이 이제 활동하던 시기니까 이때는 과거사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양심적으로 반성하고 이 과거사에 대해서 충분히 주변 피해 국가들한테 배상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시기죠. 지금 독일은 어쨌든 이런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없죠. 아직도 이걸 계속 은폐하고, 그게 이제 독일과 일본 차이입니다. 세 번째 국면은 68년부터 85년까지 시기로 과거 극복을 이제 넘어서서 과거를 보존하는, 소위 말하는 과거의 기억을 보존하는 나치 과거의 역사화 시기, 즉 망각에 대한 비판, 즉 기억, 이렇게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때부터 많은 추모 시설이나 또 그 당시에 강제 수용소라든지 전부 그대로 보존해서 후세대들이 이걸 기억하고 절대로 다시 나치 정권과 같은 그런 정권이 태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이제 이럴 때부터 기억 문화가 아주 잘 보존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 개인이 다 연관될 수밖에 없죠. 그죠? 나치 시대의 죄 문제도. 그래서 독일인들이 처음에는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것이 어쨌든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간에 뭐 다양한 종류의 죄악이 뭐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들어가는 거고, 특히 이러한 직접 거기에 가담했던 행동으로 가담했던 그런 세대는 이런 집단적 침묵의 분위기에 이제 아무래도 휩쓸렸겠죠.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야스퍼스가 이러한 침묵의 태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숨을 고르고 정신을 가다듬기 위한 적절한 가면을 쓰고 이제 침묵했다는 거죠. 이 가면 뒤에서 자기들이 이제 좀 피해보려고 한 거지만 결국 자기 기만과 비웃음만 남게 된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 침묵의 원인은 이렇게 봤습니다. 전체주의, 파시즘에서 찾은 거죠. 한나 아렌트라는 유명한 그 문인이 있지 않습니까? 한나 아렌트가 한 말을 볼까요? 여기 나오죠.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 경험이 모든 자발적인 언어 반작용과 지적 반작용을 빼앗아 버렸기에 이제 그 공식적인 규범이 사라진 곳에서 그들은 할 말을 잃었고 어떤 생각을 전개하거나 그들의 느낌에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 없는 상태라고 독일의 그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히틀러가 물론 연설도 잘했지만 히틀러라는 어떤 지도자한테 완전히 빠져가지고 광적인 자기도취 또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많은 독일인들이 전쟁 이후에 결국에는 자기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자기들의 어떤 행동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확인하게 되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안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에 이제 패배했고 하니까 무기력증도 있었겠죠. 그래서 모든 걸 의심하고 모든 입장을 새롭게 정리해서 어떤 정신적인 폐허 상태에서 자기들이 지금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치적으로 미국의 점령 정책을 유지했던 정부가 이제 서독 정부인데, 그 당시 서독 정부 수상이 여러분 알다시피 아데나우 수상이죠. 아데나우 수상의 말을 볼까? 여기 나와 있죠. Vergangenes vergangen sein zu lassen. 지나간 것은 vergangen 하면 이제 vergehen 동사에서 왔죠. vergehen, vergangen. 여기서 es를 붙여가 이게 명사화한 거죠. 지나간 것, vergangenes, 과거죠. 지나간 것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는 아데나우 수상의 말이.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하루빨리 나치의 악몽에서 벗어나서 경제 부흥에 총력을 기울이자. 그래서 이런 태도는 과거사를 이제 빨리 종결하고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자. 재건에 초점 맞추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독일이 전쟁에서 패하고 홀로코스트라든지 또 제3제국, 히틀러 정권이죠. 제3제국에 동조했던 그 과거 전력, 이런 게 과거사와 이제 이런 연관성을 끊고자 하는, 그걸 원하는 독일인들의 심리하고 이제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침묵의 시대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침묵을 강요하는 그 당시 사회의 어떤 분위기에서 과거사에 대한 그 사회 내부의 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독일 내부에서 스스로 비판과 자성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책임 문제를 규명하고 외부에서 비판이 있기 전에 스스로 성찰하고 정화해야 한다는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야스퍼스인데, 이 사람의 주장이 그 당시에는 먹히들지 않은 겁니다. 전부 침묵하던 시기였습니다. 그죠? 물론 그 뒤에 아까 말했듯이 1958년 이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이제 속속 시작되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는 분위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 밑에 각주에 보면 나오죠. 이 야스퍼스가 45년과 46년 하이델베르크 대학, 독일의 유명한 대학, 오래된 세계 최고의 대학,
옛 꽃자죠. 최고 하면 가장 오래된 대학이죠. 하이델베르크 대학. 황태자의 첫사랑이라는 영화가 촬영됐던 옛날 아름다운 그 작은 대학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대학 겨울학기 강의할 때 이 야스퍼스가 시도한 게 독일의 정신적 상황에 대한 담론인데, 그 당시 독일의 죄의 문제를 다룬 이 강의가 죄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출판됐습니다. 그래서 야스퍼스가 나치 주요 범죄자들이 직접적인 범죄 말고 그 외에도 독일인들의 책임에 대해서 정치적, 도덕적 어떤 책임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한 책입니다. 각주 나오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정치적 책임은 자신이 가담한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문제고, 범죄적인 정권, 그 히틀러 정권이죠. 이 정권이 만행을 저지르도록 방관했다, 혹은 거기에 저항하지 않았다. 이게 독일 국민의 집단적 책임이라고 본 거죠. 또 도덕적 책임은 개인의 행동과 관련해서 명령은 명령이다 라는 식으로 변명을 해서 피해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개인의 양심과 반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 책임은 인간의 존재와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인간이 인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인간과의 연대감을 상실했던 점이 또 이제 야스퍼스가 지적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 형이상학적 책임은 개인의 어떤 개별적인 사안인데, 이는 민족 전체에게 물을 수는 없다. 개인적인 문제다는 거죠. 아무도 이러한 집단적인 유죄와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 야스퍼스가 오히려 독일 국민은 사회를 붕괴 상태에서 더욱 고도로 발전시키고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민주주의로 바꿀 수 있다고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야스퍼스 이 자신의 생각이 그 당시에 관심을 끌지 못하고 분위기가 전부 침묵하는 분위기였으니까 야스퍼스가 좀 실망을 했겠죠. 그래서 1948년에 스위스 바젤 대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는 국가적인 반성이든 개인적 반성이든 이제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나마 또 다행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 직후부터 50년대 초반까지 나치 시대를 다룬 다양한 작가들의 글쓰기를 통해서 이러한 기억 작업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자체는 어쨌든 잘 이루어진 거죠. 전쟁의 어두운 측면이나 의미 없는 희생자 역할을 부각시킨 그런 전쟁 소설, 또 전후에 물리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폐허 상태를 다룬 귀향자 소설,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갔을 때, 그죠? 귀향자 소설, 이런 소설들도 많이 나왔고요. 또 5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점점 그 전후 시대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면서 과거에 대한 새로운 기억 작업을 또 주도한 작가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알다시피 하이니히 벨, 이 사람도 노벨 문학상 작가죠. 하이니히 벨과 또 볼프강 쾌펜, 이런 사람들의 뒤를 이어서 많은 작가들이 등장했는데, 이 나치즘의 기원을 소시민적인 배경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치즘에 대한 어떤 개인의 정치적,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이제 주목했는데, 보면은 지크프리드 렌츠라든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귄트 그라스라든지 마르틴 발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전쟁의 희생자들이 아닌 역사의 행위자, 이러한 역사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 많이 묘사를 했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퀸트 그라스의 양철북은 이렇게 과거를 망각하려는 독일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비판하고 기억을 촉구하는 그러한 문학적 기억 작업에서 정말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퀸트 그라스가 이 독일인들의 죄 문제를 정직하고 솔직하게 문학이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담아내려고 한 거죠. 그 당시 침묵이 지배하는 어떤 망각의 시대, 그리고 억압된 기억의 시대, 이런 환경 속에서 끝없이 이 기억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바로 이러한 양철북이라는 작품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는 과거를 회피한다든지 혹은 죄를 부인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회병리적 현상, 이런 현상들이 이 작품 속에서 우리 아까 영화도 봤지만은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상으로 이 정도에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50분이네요.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 텍스트 162쪽에 전후 독일 사회 진단, 기억상실증, 과거기피증. 자, 요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50분이거든요. 예.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내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